오늘 드리는 얘기는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동학, 그리고 동학 사상과 얼마나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갑오 농민 전쟁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세 가지 문제의식을 좀 끌어내 봤습니다. 동학이 갑오농민 전쟁의 실질적인 이념 토대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로서의 외피인지 하는 문제의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동학 농민군이 꿈꾸던 세상은 뭐였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뭘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걸까?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동학 농민군이 결국 머릿속에 지도부가 됐건 아니면 그야말로 이름 없이 참여한 한 사람의 농민군이 됐건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이상사회를 이루겠다는 사상 또는 실천, 그건 어떻게 계승이 되는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오농민 전쟁, 농민군에 대한 그림이나 판화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지금 소를 끌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난번에 촛불 시위 그 광화문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소 끌고 와서 소 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커다랗게 이제 동학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동학 사상을 이끌어간 최재욱, 또 최시영, 손병희, 그 세 사람을 얘기를 드리면서 동학 사상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인지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갑오농민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학이 나오는 그 사회적 배경들,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당시에 주된 산업이 뭐죠? 농업이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모내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내기.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서 그걸 갖다가 논에다 꼽는 이양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조선 후기. 언제 무렵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영조 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뭘 했냐면 직파법이라고 그래서 직접 논에다 씨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죽는 놈은 그에 죽고 사는 놈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모판에다가 모를 먼저 키워서 그걸 갖다가 심는 거. 모내 보셨어요? 네. 저 가끔 변산에 그 공동체 마을에 가서, 요즘은 한참 못 갔습니다. 그 모내기 같이 해보고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허리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 손으로 직접 못 심는 거. 그거 잘못 심으면 꽂았는데 둥둥 떠오르고 이러죠.
못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맡고 있는 한 7개 심는다 그러면 7개를 재빨리 심어야 못줄 넘어갈 때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그 일종의 그 무슨 학교라고 그러죠? 대안학교 같은 게 있는데, 주로 거기는 뭐 사회에서 사고 치고 뭐 이런 놈들이 와 있는데, 고등학교 애들은 제 옆에 그런 고등학교 녀석이 있었는데, 그 전날 제가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강의했었고, 그러고 다음날 저녁에 이제 술 먹었죠. 그러고 다음날 모내기 하는데, 제가 뭐 한 어제 술도 먹은 데다가 못 따라가니까 이 녀석이 아무 얘기 없이 제 거를 늘 2개 아니면 3개도 꽂아주는데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이게 영조 때 그렇게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서 그걸 갖다가 옮겨 심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훨씬 더 그 이전에 직파법보다 오히려 더 수월하기 때문에 더 넓은 땅 경작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도 쓰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반 백성들 속에서도 부지런히, 그리고 뭐 운도 따라야겠죠. 그러면 꽤 많은 토지를 갖는 그런 백성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기존의 양반 세력들은 더 큰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성장하는 농민들이 있고, 그 다음엔 오히려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농촌의 상황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가장 기반이 되는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화전민으로 가거나, 아니면 탄광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나으면 그야말로 영세 상인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저 종로에 뭐 있었대죠? 유의전,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엔 전국의 각 지역의 중요한 지역마다 유통을 잡고 있는 상권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도 상인에서 그나마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그 이전까지 철광이 됐건 뭐 광산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공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관영.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 그런 관영이 점점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도 상당히 올라서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부를 이뤄가는 일반 백성들은 신분계층의 상승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면서 또 다른 한 축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만한 그야말로 폭발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학 농민군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신분계층의 상승 욕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욕구를 정치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정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 후기에 실권을 잡은 그런 정치의 모습을 무슨 정치 이렇게 부르죠? 세도 정치 이렇게 부릅니다. 세도 정치는 그 앞에 뭐 서인, 노론, 소론 이렇게 싸우던 게 이제 거의 무너져 버리고, 그 집권 세력 안에 몇 집안이 세력을 틀어지고, 쉽게 말하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몇 집안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세력을 잡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속에서
당시의 삼정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정치적인 부분, 그게 하나는 전정이고, 전정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겁니다. 토지에서. 당시에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으로서 횡포가 제일 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전운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 쌀로 걷어서 그걸 서울까지 배로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금만 걷어갈까요? 아니에요. 공공연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쌀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하다 보면 많이 훼손된다. 그럼 나중에 그걸 내가 메꾸랴. 그러니까 세금 내는 니네가 조금 더 내야지. 더 받아가는 겁니다. 균전사. 이건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면 그 황무지에 대해서는 세금 안 받는 겁니다. 본래 황무지였던 데니까. 그런데 그런 토지를 관리하러 와서 다 받아가는 거죠. 그런 전정, 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지요. 대개 옷감으로 냈기 때문에 군포 이렇게 불리는 걸 냈던 건데, 환곡, 봄에 벽시나 아니면 쌀을 춘궁기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건데, 이게 가을에는 을에 좋은 쌀 받아가고 봄에는 나쁜 쌀을 빌려주고, 근데 이런 착복들, 엄청난 것들, 여기 밑에 족징, 인징 뭐 이렇게 써놨는데 세금 못 내면 그 일가 친척이 대신 내야 되는 겁니다. 일가 친척이 낼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마감채, 너 한꺼번에 세금 내면 나머지 너 일생 안 내도 돼. 미리 받아가는 건데 나중에 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미 냈는데. 백골진포, 이미 돌아가신 분 앞으로 세금 나오는 거. 황구첨정, 갓 태어난 애한테 세금 나오는 거. 이게 장정 이상이 세금 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패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미 기운이 신분제 차등에서 평등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통청운동. 서울들이 어디까지, 특히 영조, 정조 때 서울들이 벼슬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지냐면 부사 정도까지 서울들이 벼슬할 수 있게 올라갑니다. 정조 때 맨 처음에 서울들을 제일 많이 들여다놨던 게 규장각 같은 데 들여놨던 거죠. 규장각에서는 이건 뭐 돈 만지는 쪽도 아니고 문서고 책 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불렀습니다. 통청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청직에, 맑은 자리에, 그런 자리에는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운동들이 통청운동입니다. 제가 여기다 위학문학 이렇게 써놓고 옥계시사 이렇게 썼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규장각에 양반도 아닌 중인계층인 서리들, 이 사람들도 글 쓰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기들끼리의 집단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나온 옥계시사입니다. 인왕산 밑에 늘 모여서 같이 시 써서 평두하고 이런 모임들 가졌던 건데,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미 조선 사회는 엄청난 변화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 이미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서양에서 새로운 사상으로서 또는 종교로서 서학 내지는 천주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1860년에 중국이 근대로 가는 과정을 보면 1840년에 아편전쟁을 겪고 그리고 이제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됩니다. 그리고서 북경 조약을 맺죠. 그 북경이 함락된 게 조선의 벼슬하는 사람들 또는 지식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서양 오랑캐한테 젖댄다. 이건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와 유교의 싸움으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거기다 천주교까지를 마치 비빔밥처럼 다 섞어서 만들어내는 사상이 동학입니다. 동학이 만들어지는 제가 조금 아까 비빔밥 같은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그 음식 중에 우리의 어떤 사회체계를 잘 보여주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비빔밥 하나 말씀드렸고 탕평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고 거기다 아주 대표적인 거는 김치 같은 거지요. 이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그 양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김치 사이사이에 배추 사이사이에 다 집어넣어서 마치 그냥 한 덩어리로 싸놓는 거. 거의 같은 논리인데요. 그러면 어떤 맛이 날까요? 비빔밥 좋아해요? 비빔밥을 막 비벼서 한 숟갈을 딱 떠먹고 나서 이게 매운맛이 21.5%?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 안에 온갖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온갖 맛 사실은 한 맛이 되는 거죠. 맛있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좀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가거나. 사실은 제가 동학을 얘기하면서 비빔밥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전부 자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를 부정하면서도 유교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냐면 계급적인 신문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 부정하는 거고 또는 이미 사회 지도 이념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부정하는 거고 여전히 유교의 윤리적인 측면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예 최재우가 동경대전 용담유사에서 그런 얘기 하죠. 유교의 윤리, 불교의 깨달음, 도교의 길을 길러나가는 거 이게 다 동학의 도다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불교도 당시 불교가 보이고 있었던 타락한 불교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지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격들 불교는 나중에 뭐가 되겠다는 거죠? 부처요. 부처는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깨닫는 거예요. 만약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그러면 나하고 석가모니는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은 부처입니다. 다만 저분이 먼저 깨달은 분일 뿐이죠. 동급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내 속에 있는 뭘 기반으로 해서 깨닫는 거죠?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깨닫는 겁니다. 마음. 그랬을 때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애초부터 뭘 얘기하는 사상이냐면 평등을 얘기하는 사상입니다. 깨달으면 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동학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이 곧 하늘이다예요. 도교가 마치 세상을 조금 멀리하고 현실 부정하고 이런 것 같은 모습은 비판하지만 도교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요 말 한번 볼까요? 요거는 교훈가라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학의 경전은 기본적으로 두 개죠. 하나는 한문으로 써 있는 동경대전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한글로 써 있는 용담유사라는 글입니다. 그 용담유사 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입도한 세상 사람. 입도라는 건 동학에 들어오는 겁니다.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군자라는 용어는 유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무위이화 될 것이니, 무위이화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노자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지상 신선내 아니냐. 도교나 이런 데서의 신선은 지상에 있는 신선 같은 모습도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의 신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학은 철저히 뭐냐면 이 땅에서의 신선, 이 땅에서의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안에 이미 유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다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민간신앙, 무속 같은 거, 무속. 이게 무자죠. 무당 할 때 무자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들. 무속의 본래 원형은 오늘날 우리가 뭐 보는 것처럼 뭐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이건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공동체 굿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신들리면 작두에도 올라가는 거죠. 작두도 맨발로 올라서는 거죠. 제가 89년도에 중국에 한 보름 가는데, 저희는 뭐 학회 때문에 가는 거였는데, 그때 아직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정식 수교 안 돼 있는 때여서 MBC가 우리 팀에 그냥 따라붙어서 백두산 찍으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MBC가 그때 이만한 이거 찍는 거 가지고 가는데 MBC 마크는 다 가리고. 근데 백두산 천지 가서 그냥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천지에서 전통적으로 뭐 했던 거냐면 제 지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갔습니다. 누굴 모시고 갔냐면 황해도 구세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김금화라는 무당 모시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뭐 그 일행 이렇게 늘 따로 있으니까 그냥 볼 때는 어디 시골 할머니 같은 느낌. 그런데 한번 지나가는데 그 사이는 왜 내림굿 주고 뭐 이러면 어머니와 딸 관계가 되거든요. 신딸, 신어머니 이렇게 되는데 장구가 깨졌어요. 이게 저 비행기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통에 그 장구 깨진 것 때문에 그 신딸들
앉혀놓고 야단치는데 전 지나가다가 얼핏 봤는데 와, 카리스마가 진짜.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찍기 위해서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당들이 그렇게 하나의 그 접신하는 과정,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스타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엑스타시에 들어간다. 그런데 최재우가 도를 깨닫는 그 마지막 도를 깨닫는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최재우가 49일 기도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왔다가 최재우 앞에 상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고서 최재우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상제를 모르느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재우가 그 앞에서 이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용담유사 이런 데 나오는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최재우가 그 상대로부터 뭐 부적을 받아서 살라서 뭐 먹고 뭐 이런 과정. 그런데 옆에 식구들이 있는 거죠. 식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앞에서 무릎 꿇고 뭐 중얼중얼대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막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이런 얘기 전체가 그대로 용담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마치 뭐와 같냐면 무속신앙 안에서의 엑스타시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중에 동학 농민군이 이것만 외우면 일본군이 쏘는 또는 관군이 쏘는 총알도 비껴간다고 얘기를 한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이 뭐냐면 열세자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마치 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식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은 민간신앙으로부터의 영향으로 봅니다. 거기다 도참사상, 개벽, 이전까지의 세상은 뭐였었냐면 순천의 세상이었대요. 하늘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세상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조선사회의 모습은 역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늘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개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